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인 에스테 로더는 화장품을 바를 여유도 없는 가난뱅이였다. 호텔왕인 페리스 힐튼의 아버지 콘라드 힐튼은 한낱 벨보이에 불과하였다. 이순신은 고학력 실업자였다. 징기스칸은 결손가정 출신의 왕따였다. 나폴레옹은 정과자였다. 아인슈타인은 느긋하게 삶을 즐기며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공의 법칙인 R은 VD 마니아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갑자기 무슨 성공의 공식이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보란듯이 성공한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 공식을 자신들의 삶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공식에 관련된 책인데요. 제목은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요, 요즘 유행하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과 좀 유사하긴 한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예를 들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 공식을 적용해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재미있고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된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1837년의 일이다.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유명한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는 현실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광기에 사로잡혀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집필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끔찍한 사건들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주인공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조난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정해 살해한 뒤 인육을 먹는 장면이다. 소설 속에서 제비뽑기로 희생된 선원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였다. 1884년의 일이다. 영국 법원은 영국 사회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남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토머스 더들리, 에드윈 스티븐, 에드먼드 브룩스, 이 3사람의 혐의는 난파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해서 먹어치운 것이었다. 희생된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리처드 파커였다. 에드거 앨런 포는 미래의 어떤 사건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듯 생생하게 꿈꾸면서 그것을 글로 적었다. 그러자 47년 뒤에 진짜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설 작품들은 작가의 마음속에서 허구로 태어나서 허구로 기록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다.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극작가 아서로우는 1885년에 조난당한 캐롤라인 호의 유일한 희생존자 로버트 골딩의 이야기를 다룬 캐롤라인 호라는 작품을 썼다. 얼마 뒤 실제로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조난을 당했다. 생존자가 한 명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로버트 골딩이었다.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1898년 타이타노의 침몰 혹은 부질 없음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 타이타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1912년 당시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 침몰했다.
이 사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타이타닉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설 속의 타이탄호와 현실 속의 타이탄 호니코가 침몰한 달, 승객과 승무원 수, 구명보트의 수, 전체 길이와 배수량, 빙산 충돌 당시의 속력 등이 완전히 일치했다. 독일 작가 레온 하르크 프랑크는 1927년에 가수들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한나라는 여인을 등장시켰다. 한나는 그가 어릴 적부터 생생하게 꿈꿔온 이상형이었다. 당연히 그는 한나의 외모와 성격을 살아있는 인물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1년 뒤인 1948년, 그는 자신보다 무려 28살이나 어린 한 여인과 결혼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고 소설 속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외모와 성격이었다고 한다. 톰 클랜시의 소설 긴급 명령에는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건 전화가 도청되어 은신처가 노출된 콜롬비아 마약왕이 콜롬비아 국가경찰에게 사살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놀랍게도 소설의 실제 모델이었던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훗날 소설에서처럼 그렇게 발각되어 사살되었다. 위의 작품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작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꿈꾼 뒤 글로 적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실제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둘째,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고대부터 소수의 전수자들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전해내려오는 무엇이든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비전의 가르침을 작가가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의 말이다. 당신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다면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 책은요, 마법의 주문인 RNVD라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성공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가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한 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등, 즉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뉜다. 그렇다면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그 요인을 노력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연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 것 다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유명세까지 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나이인데 당신보다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일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즉 당신이 하루에 2시간 일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 또는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이게 궁금했나 보다. 벨은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라이스가 발명한 전화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벨의 전화기보다 무려 15년 앞서 제작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벨이 발명한 전화기와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휘파람 소리만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사람 목소리는 전달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벨과 라이스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벨은 성공했고 라이스는 실패했다.
마침내 벨은 라이스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냈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전극을 제어하는 작은 나사 하나가 1000분의 1인치쯤 빗나가 있었다. 벨은 나사를 제대로 맞춰보았다. 그러자 사람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순간 벨은 커다란 의문에 사로잡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분의 1의 실수를 저질러야 할 사람은 저명한 물리학자 라이스가 아니라 농아학교 선생님 출신인 자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왜 라이스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한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진 벨은 해답을 얻기 위해 자신과 라이스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벨은 답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었다.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명인 에스테 로더는 벨이 말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시각화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젊은 시절 에스테 로더는 부자 동네 어느 미용실에 들렀다가 한 부잣집 아나님에게 모욕을 당했다. 와, 어머나 블라우스 좀 봐. 너무너무 예쁘고 우아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가 자네는 알아서 뭘 하게? 어차피 자네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손도 대지 못할 텐데? 라는 핀잔을 들었던 것이다. 에스테 로더는 대꾸도 못한 채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자존심만은 대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앞으로는 죽어도 누구도 나에게 가난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 거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맹세를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저절로 불러 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에스테 로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했고 마침내 성공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 결과는 당신이 아는 대로다. 부잣집 아줌마의 모욕을 받던 처지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이 된 것이다. 에스테 로더는 자서전에서 성공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테 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고 칭했고 에스테 로더가 시각화의 힘이라고 부른 그 힘을요, 이 책에서는 이 공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R은 VD, vivid, 생생하게, dream, 꿈꾸면, realization, 이루어진다. R은 VD, 이 공식을 적용해서요, 많은 성공한 사례들을
앞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사용한 꿈의 공식. 1986년 부산항. 한 외국인 남자가 배에서 내렸다. 며칠 후 그는 서울 가리봉동 반지하방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키가 작고 못생기고 돈이 없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이 남자는 오랜 시간을 백수 또는 3D 산업의 노동자로 보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2007년, 그 외국인 남자는 한국 최고의 여성 댄스 가수와 헤어졌다는 신문기사로 전국을 들끓게 한다. 그러더니 몇 달이 못 돼서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대그룹 최고 경영자의 딸을 신부로 맞이한다.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 아마도 99%의 사람들이 딱 잘라서 말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다. 20세기의 지구에서.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다. 1923년 9월 오나시스는 프랑스 파리에 버금가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빈민가의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간의 최저 생활비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못생겼고 키가 작았고 대졸자도 아니었고 아르헨티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당연히 오랫동안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약 4년 후 그는 통장에 10억여 원의 잔고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10년 후에는 1,000억여 원을 상회하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을까?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그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은 VD 공식을 알게 되었다. 성공학 서적에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99%의 독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물론 호응하는 독자들도 있다. 하지만 순간적일 뿐이다. 즉, 이 공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알게 된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이 실업의 늪에서, 가난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다. 매주 토요일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압구정동으로 향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압구정에서도 가장 돈 많은 사람들만 간다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특이하다. 음식에는 관심이 없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손님들을 골똘히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묵상에 잠긴다. 이 행동을 끝없이 반복한다.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종교의식을 치르러 온 사람 같다.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묵상 의식을 치르기 위해 지불되는 돈이 육체 노동으로 번 일주일치 임금이라는 점이다. 당신은 이 젊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나시스가 바로 그런 젊은이였다. 오나시스는 매주 토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고 부자들만 간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코스타 그레초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나시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다. 코스타 그레초는 드라코리스라는 선박회사를 경영하는 그리스인 재벌이었다. 오나시스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화제를 오나시스의 사랑 이야기로 돌려보겠다. 오나시스는 3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우연히 한 소녀를 보고 심장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말 그대로 꿈에 그리던 여자였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소녀는 우리 나이로
16살에 불과했다. 오나시스는 그동안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데 써왔던 R은 VD 공식을 결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무려 3년이나. 사랑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공식의 힘이었을까? 오나시스는 40세에 그 소녀와 결혼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오나시스가 R은 VD 공식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그 뒤로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디바로 활약하던 마리아 칼라스에게 사랑을 느낀 나머지 이 공식을 사용해 그녀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었다. 그는 아내 몰래 무려 9년이나 마리아 칼라스와 연인 사이로 지냈다. 결국 오나시스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를 보고 다시 사랑에 빠졌다. 오나시스는 이번에도 그 공식을 사용했다. 그러자 제클린 케네디가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오나시스 곁으로 와서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이때 오나시스는 62세였다. 스필버그와 R은 VD.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이 공식을 실천했다. 스필버그의 초등학교 동창 짐 솔린버거는 한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 그가 그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에 우리는 스티브의 소망을 잘 알고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1989년에 한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하지만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은 금방 실현되지 않았다. R은 VD 공식을 실천한 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 감독은커녕 영화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다. 영화사 관계자 중 스필버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아마 스필버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달랐다. 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다.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쳐들어갔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에 경비원들은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스필버그는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는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스필버그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넘게 사용했다. 그 2년 동안 스필버그는 R은 VD 공식을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실천했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꿈의 영상은 과거의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렸던 꿈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스필버그의 꿈은 실현되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사무실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는 스필버그 못지않은 영화광이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는 오래된 친구 대하듯 자신의 처지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당신의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봐라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다.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데뷔작 엠블린이 탄생했고 이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되었다. 기억하라. R은 VD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온다.